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오늘 강의를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강의 내용은 크게 한 세 부분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래교육에 대한 여러 담론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실제 교육부라든가 시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의 예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교육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학교의 운영 사례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아마 서핑을 하는 우리 남자분이 보이는데요. 아마 큰 파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은 상당히 많은 도전들을 잘 거치면서 넘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다른 큰 파도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올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물론 여러 뭐 교수님들도 그렇고 또 학교에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코로나19 같은 상황은 아마 준비 없이 다 맞이를 하셨을 겁니다. 아마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좀 힘드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 정보화가 미리부터 준비가 되었던 탓인지 부족하나마 원격 교육을 통해서 정상에 가까운 학사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세상은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변화되고 있죠. 이러한 지식정보사회, 지능정보사회가 성큼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이런 그 전 지구적인 위기는 우리 교육에 있어서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되는 그런 도전을 쥐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파도들을 저희들이 이제 잘 넘어야 할 텐데요. 뉴노멀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새로운 표준.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한 이후의 세상은 그 이전과는 다를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표준이 필요함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새로운 표준은 곧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표준, 좋은 교육을 위한 선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림과 같이 우리가 이러한 파도들을 잘 타고 넘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는 세계적인 석학이죠. 유발 하라리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2월 3월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한 초창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전 세계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었을 그런 시기입니다. 사실 이러한 그 미래가 불투명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지식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빛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비전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유발 하라리가 파이낸셜 타임즈에 때 기고를 했던 글이 언론에 많이 소개가 됐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유발 하라리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였냐면 현재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길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요. 그 선택지로서 이 전체주의적인 감시와 시민 자율권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할 것이냐, 그리고 국수주의적인 고립과 글로벌 연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변화를 많이 이야기하죠.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트와디 마인드셋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This the way we've always done it이라는 그 이니셜을 따서 트와디라고 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늘 해오던 방식으로는 어떤 변화, 혁신을 이룰 수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와서 칠판 앞에 이런 바구니를, 이렇게 큰 바구니를 놓고
학생들에게 종이를 나눠주면서 종이 비행기를 접어보라고 이렇게 활동 과제를 주셨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각자의 경험에 따라서 여러 비행기들의 모양들이 나왔겠죠. 다양한 모양의 이제 비행기들을 접고 그 비행기는 이제 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칠판 앞에 둔 그 통에 그걸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착륙해야 될 공항이라고 상정을 하고 그 통 안에 그 비행기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비행기를 날려보도록 했답니다. 아마 뭐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발생을 했겠죠. 뭐 물론 잘 들어간 비행기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이 아마 거기에 다다르지 못했거나 밖에 떨어지는 상황들이 있었을 텐데요. 이제 한번 시행착오를 했으니까 다시 그 새로운 종이를 나눠주면서 지금 현재 첫 번째 시도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비행기들을 접어보라고 이렇게 또 하셨답니다. 그 2차 시기가 되고 그래서 많은 이제 비행기에 있어서의 어떤 개선이 이루어졌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통 안에 그 공항에 안착한 종이 비행기를 안착시키는 데는 많이 실패했다고 해요. 그때 이제 수업 말미에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 종이를 공처럼 이렇게 꾹꾹 눌러서 공처럼 둥글게 말아서 던져서 그 통 안에 넣는 시연을 했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개선들이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종이볼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은 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늘 해왔던 방식으로는 철저한 뿌리부터 이런 기저의 어떤 혁신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줬던 그런 수업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명백하게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방식으로 어떤 시스템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했던 것은 아닌가. 따라서 많은 변화들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작은 변화만을 만들어낸 그런 경험들,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았나.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뉴노멀, 베더노멀,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맞는 더 좋은 교육을 위해서는 이런 발상의 전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문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과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 시스템 안에서 저도 그렇고 이 수업을 듣는 여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존의 어떤 그 입시 위주의 이런 교육 제도에서 대학 입시를 하고 지금 학교를 다니고 계실 겁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러한 그 교육의 문제, 입시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그 뿌리에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어떤 그 메리토크라시적인 관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메리토크라시라는 것은 능력 중심의 사회를 의미합니다. 메리토크라시라는 것이 이 능력 중심의 사회를 따르면 결국에는 승자 독식의 사회죠. 능력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고 그러한 그 승자가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전제가 패자와 또 거기에 받는 소외 또는 차별을 받는 것이 사람들이 전제가 되어야지만 이러한 그 승자 독식이라든가 능력 본위의 사회가 지탱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어떤 사고의 틀이 우리 사회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하는 반성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 앞으로 나아가야 될 교육의 방향을 이제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메리토크라시, 그 능력 중심 사회의 관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그 디그노크라시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그러한 그 가치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인간 존엄성 그리고 인간 중심의 교육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뭐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초중등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에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에 제가 뭐 디그노크라시, 인간 중심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그 생태 중심 사고에 기반한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서의 전환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 생태 전환 교육, 이러한 생태 전환 교육의 목표는 그 생태적 전환을 실천할 수 있는 시민을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태 전환 교육은 우리 지구촌 공동체의 가치를 높이고 또 인간과 인간과 자연에 서로 생태적으로 공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탈인간 중심주의를 지향하는 생태적 세계관을 정립하기 위한 교육과정 자체의 생태적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소득층에 대한 그 교육 정책이라든가 뭐 다문화도 마찬가지고요. 기초학습이 부진한 학생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도움이 필요한 장애 학생들에 대한 정책들을 보면 지금까지는 어떠한 그 예산을 투자를 하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없는 학생들을 컴퓨터를 사주고 통신비를 주고 그 다음에 돌봄이 잘 안 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특별한 상담교사라든가 교육복지사분들이 참여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접근이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은 생태 전환 교육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단순히 예산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더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그 모순과 균열된 어떤 그런 것을 시스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한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그 학교 경기도교육청도 그렇고요. 요즘에 그 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이 매우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하고 민주시민 교육을 재개념화하고 좀 더 재개념화하고 이것을 좀 더 절실한 과제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는 교과학습과 체험 활동을 통해서 시민적 가치에 대한 감수성을 강화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기반의 학습 생태계에서 현재 뭐 온라인 수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온라인 수업의 장점은 장점대로 유지하면서 온라인 수업으로는 구현되기 없었던 여러 가지 교육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면 수업을 통해서 진행하는 이 브랜디드 러닝 모델을 우리가 또 효과적인 브랜디드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제기가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그 학습 복지 체계입니다. 학습 복지 체계. 사실은 갈수록 우리가 그 뭐랄까요, 여러 가지 격차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우리 학습 복지 체제라는 것은 모든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들, 그러한 것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의 집합체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있죠. 이 학생들이 최적의 학습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각자의 특성에 맞는 차별적이고 맞춤식의 그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학습자의 특성이라든가 요구에 적합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노력과 함께 여러 가지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돌봄 서비스까지를 지원하는 것들이 이 범주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단위의 교육 커먼즈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학생들은 그 학교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어떤 시민들이죠. 그래서 실제 시민들이라는 겁니다. 학생들이라고 그래서 시민이 아닌 건 아니죠. 그래서 학생들의 생활 공간 자체를 공공교육에 구현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만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바깥에, 학교의 담장을 넘어선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있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 마을이 하나의 배움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을 통해서 좀 더 나은 교육 체제를 그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학교 운영 문법도 좀 재구성되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학교 교육의 목적이, 여기서도 보면은 그 아까 메리토크라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능력 중심주의의 어떤 그 학교 교육 목적의 인식론에서 벗어나서 학교 교육 목적의 인식론으로, 그래서 인간 존엄의 확장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교육 과정도 어떤 그 평평한 1차원적인 플랫형 교육 과정에서 넥서스형 교육 과정으로, 그리고 학교도 어떤 좀 더 학교가 민주적인 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교사의 역할 역시도 어떤 교육과 전문가, 내용 전문가의 역할에서 파수꾼과 큐레이터의 역할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 능력 중심의 그러한 인식론이 중심되는 학교 교육에서는 뭐 성적이라든가 점수라든가 시험, 입시 등의 가치가 우선하게 되면서 이제 경쟁과 변별, 그리고 이제 몰 개성화가 되는 그런 특성들이 이제 강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에서 어떤 선택받은 소수를 제외하고 나서는 대부분은 이렇게 주변화되거나 또는 부차적인 존재 또는 하나의 부분으로서 취급되기 쉽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존엄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학교 교육의 목적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이제 평평한 교육 과정, 플랫형 교육 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 뭐 등교 수업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업이나 다양한 수업 방식들이 함께 교차되면서 운영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과의 편성 방식이라든가 학습 내용, 학습 방법, 그리고 학생들의 참여 형식, 활동 방식들이 새롭게 디자인되어야 된다. 또 그런 활동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계된 그러한 교육 과정들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파수꾼과 큐레이터라는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실 텐데요. 사실은 앞으로 우리 교육이, 우리 뭐 코로나 이전에도 여러 뭐 메르스라든가 사스라든가 뭐 여러 뭐 조류독감이라든가 이런 위기들이 항상 상존해 왔죠. 재난의 일상화라는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불확실성의 상황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교사의 역할 전환이 필요하고, 또 그 파수꾼의 교사상 외에도 다양한 그 학생들의 배움의 장면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큐레이터의 역할도 교사들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역할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던진 질문은 크게, 첫째, 우리가 바라는 교육의 모습은 무엇인가? 또 인간을 둘러싼 자연과 환경, 생태계와 어떻게 관계 맺음을 할 것인가? 또 온라인 세상과 오프라인 세상에서 어떤 시민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의 방향은 배움과 성장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생태적 전환을 실천하는 교육, 디지털 시민성과 세계 시민성을 키우는 교육 등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에 따라서 우리 교사들, 우리 학생 여러분도 이제 학교 현장이라든가 다양한 교육 기관에서 활동을 하게 될 텐데요.
학습 전략의 안내자, 그리고 학습과 삶을 연결하는 맥락을 연결하는 그러한 맥락 전문가, 또 학생들에게 개별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평가 전문가, 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춘 교사. 그래야 학생들과 소통하고 어떤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다양한 미디어의 어떤 메시지들을 수용하고 또 만들어내서 자기 의견을 만들어내서 공유하는 그런 능력들이 또 강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태적 전환의 실천가, 그리고 네트워킹 전문가.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킹은 이런 어떤 그 컴퓨터상의 어떤 이런 네트워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사회 여러 자원들, 또 인터넷상의 여러 그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들과 서로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삶을 통찰할 수 있도록 그러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주는 파수꾼으로서의 스승,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비슷한 맥락에서 아마 이 자료는 보신 분들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 유네스코가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원래 기존에 4가지 중심축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삶을 위한 학습이 중요하고, 존재하기 위한 학습, 더불어 살기 위한 학습, 행하기 위한 학습이 매우 중요한데, 뭐 이 각각의 의미를 오늘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좀 적절하지 않고,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최근에 유네스코가 5번째 중심축을 추가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과 사회의 변혁을 위한 학습입니다. 우리가 학습을 하는 이유가 나 자신의 어떤 그 일신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움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속한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 변혁을 위해서 활용되었을 때, 또는 실천이 되었을 때, 그러한 어떤 그 변혁을 위한 학습을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유네스코, 또 유엔이죠. 유네스코의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그 17개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뭐 빈곤 퇴치라든가 기하 종식, 그리고 뭐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 쭉 보셔서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에서 지구촌 협력까지 이 17개의 목표를 이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 모두가 행복한 웰빙 사회를 위해서는 이러한 목표들이 달성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아마 이 그림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실제 달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어떤 변혁적인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스스로 성찰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변혁적 역량을 강조하는데, 유네스코뿐만 아니라 OECD에서도 2030 학습 나침판 러닝 컴퍼스라고요.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비슷한 맥락에서 변혁적 역량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OECD 교육의 2030 프로젝트는 2030년의 사회를 전망하면서 이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을 위한 미래 학습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이전에 OECD가 제 기억으로 아마 1997년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2003년까지 데세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마 이제 구글 같은데 이제 보시면 이런 데세코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데세코 프로젝트에서는 역량 트리,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그 역량의 규명에 초점을 뒀죠. 그래서 뭐 4CS, 뭐 6CS,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창의력, 의사소통 능력 등등, 이 협업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래 역량으로서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됐었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런 맥락들이 최근에 나온 OECD의 학습 나침판 2030 프로젝트에 본다면 조금 맥락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2030 프로젝트에서 학습의 틀은 학생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이제 앞으로 살아갈 세계를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이를 위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 개념으로 학생의 자기 주체성 그리고 변혁적 역량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대세코 프로젝트와 교육 2030을 하나의 표로 비교한 자료가 있어서 제가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OECD의 대세코 프로젝트는 역량의 목표를 개인과 사회의 성공에 두었다면 OECD 교육 2030에서는 개인과 사회의 웰빙에 두고 있다라는 부분이 차이점이 되겠고요. 역량에 대해서도 달리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세코 프로젝트에서는 특정 맥락의 복잡한 요구를 지식과 인지적, 실천적 기능뿐만 아니라 태도, 감정, 가치, 동기 등과 같은 사회적, 행동적 요소를 동원시킴으로써 성공적으로 충족시키는 능력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지만 OECD 교육 2030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를 동원하는 능력 정도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그 변혁적 역량을 역량의 핵심적인 특징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변혁적 역량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마 이 책 읽으신 분들 계실 건데요. 이제 변혁적 역량과 관련된 책 몇 권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그 신용복 작고하신 교수님이 이제 쓰신 담론이란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일생 동안 하는 여행 중에서 가장 먼 여행은 바로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고 합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여행이라는 것은 낡은 생각을 깨뜨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데 결국에는 이런 이야기도 되겠죠. 우리가 배운 지식이 어떤 그 아무 쓸모없는 그냥 알고만 있으면 그것은 화석화된 지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죽은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슴까지의 여행이라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의미를 갖고 내면화되는 것인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또 먼 여행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 이후에 다시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이다. 이 발은 우리가 발딛고 있는 삶의 현장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실천을 의미하는 건데요. 우리가 알고 느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천을 통해서 삶 속에서 실현될 때 배움이 완성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그 유네스코의 그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지속가능 발전 사회를 위한 그 중심 축의 5번째가 나와 사회를 위한 나 자신과 사회를 위한 변화를 위해서 학습한다 라는 부분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 OECD 2030에서 강조하는 변혁적 역량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문구라고 판단이 들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최근 그 아마존 같은 데 들어가 보면 교육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읽히는 책 중에 몇 권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Teaching in the Cracks라는 책인데요. 이것은 학교가 수업이 교육과정이 사회의 여러 가지 그 균열적인 요인들을 찾아서 그 문제를 직면하고 여기서 말하는 직면이라고 한다는 것은 학생들 스스로가 이 여러 우리 사회 문제들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 아니라 나 자신이 스스로 그 문제들의 이해 당사자라는 인식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이 문제에 대한 직면이 가능하고요. 그랬을 때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천이 이루어져야 되는 참여로서 실천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이제 책인데요. 교사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되는데 그 대안은 교사가 탑다운 형식으로 하향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자신의 아이디어가 특정한 행동, 참여를 통한 행동을 통해서 유도하고 의견의 충돌과 민주적 절차를 치열하게 거치면서 자신이 속한 사회를 변혁적으로,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책입니다. 또 한 권의 책은 마크 프렌스키, 우리나라의 이제 번역서로도 나왔는데요. 뭐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저널리스트면서 학자죠. 디지털 게임 베이스드 러닝이라는 디지털 게임 기반의 학습을 처음에 이제 이론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이 최근에 쓴 책에는 그 진정한 교육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이 성장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문제풀이 수업, 문제의식 수업에서 문제 해결 교육으로, 그리고 개인의 성취에서 그것이 사회적 어떤 긍정적인 사회적 실현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크 프렌스키의 책의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리는 이 교육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전통적인 교육은 어제와 오늘의 교육은 이론 중심의 패러다임의 교육이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살고 있는 현실에서,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 우리 학교에서 쓰이는 어떤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잘 배워서 이후에 성인이 돼서 언젠가 다가올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지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 교육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교육은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일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패러다임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학습이 그 배우는 과정에서 학생 스스로 지금 살고 있는 우리 현재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성찰하고 실천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역량을 갖춘 사람, 그런 데 초점을 두는 게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이 돼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돼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르니 홉스라는 그 교수님도 비슷한 관점에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디지털 미디어의 어떤 리터러시, 문해력에 대한 연구들을 하신 분인데, 학생들은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비평하고 거기에 대해서 때로는 가짜뉴스 같은 것들이게 되겠죠. 아니면 어떤 그 의도성을 갖고 그 선전선동하는 그러한 그 미디어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요즘은 프로슈머라고 하죠. 미디어가 일방향적으로 사용자가 수용자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라든가 뭐 팟캐스트라든가 다양한 미디어를 스스로 1인 미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디어를 창안해서 실제 현실 사회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그림은 그 르니 홉스가 쓴 다른 책에서 가져온 건데요. 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디어에 접근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다음에 창안하고 성찰하고 실천으로 이어지는 이런 순환의 과정을 제시를 하고, 모델로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공부는 정의로 나아가는 문이다라는 그 인디고 서원에서 엮은 책이 있더라고요. 바로 우리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교육을 위한 여러 이야기들을, 좋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었는데요. 이 책의 내용 중에서 더욱 많은 사람이 세상의 불의에 의문을 던지고 함께 고민할 때 세상은 보다 정의로워질 수 있다. 공부는 정의로 나아가는 문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쭉 보여드리고 있는 여러 책에서 던지는 메시지, 그리고 유네스코와 OECD,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사례에서 봤듯이 이런 부분들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한 군데에 점철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여기 지금 타임지 표지가 있는데요. 누군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현재 아마 17살입니다. 그레타 툰베리입니다. 이 친구는 물론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이 이야기한 바로 내용입니다. 아주 실천가로서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스웨덴 의회 앞에서 1인 시위도 하면서 담론을 만들어내고 의견들을 만들어내고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전 세계의 청소년들에게 동맹휴학 운동을 또 제안하고 전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2019년에 바로 이 타임지 올해의 인물에 선정되기까지도 했는데요. 사실 우리 교육이 앞으로 길러내고자 하는 그런 학생상은 이러한 변혁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으로 길러내는, 영구적으로 어떤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돼서 보여드립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렇다면 이러한 그 미래 교육에 대한 여러 담론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교육기관, 교육부는 어떤 미래 교육의 지향 원리들을 가지고 있는가? 조금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시간 관계상. 경기도 교육연구원,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이 2017년에 낸 그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 교육의 지향 원리 가치로 첫째, 삶과 연계된 학습, 학습의 시공간 확장, 교육 격차 해소, 배움에서의 학습자 주체화. 각각의 개념들은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던 부분과 맥락이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그리고자 하는 학습자 중심의 미래학교의 체제는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그리고 평가의 측면에서, 학습 방법의 측면에서는 이전과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낼 것인가, 그리고 학교의 운영 방식은 어떠해야 되고, 또 학교의 교육 공간은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교사의 역할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건 교육부가 올해 발표한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보시면 핵심 가치가 있는데요. 이 지속성과 포용성, 그리고 자율성과 이 안전과 건강이라는 이 그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전략 및 과제로서 유초중등 교육 같은 경우에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이라든가 새로운 교육제도 마련, 학생 중심의 미래형 학교 조성, 그리고 성장 지원 교육 안정망 구축 등을 과제로 하고 있고요. 고등평생교육의 같은 경우에는 협업과 공유를 통한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 그리고 미래사회의 핵심 인재 양성, 고등 직업교육의 내실화, 전 국민과 전생의 학습권 보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디지털 전환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 등을 전략과 과제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교육 체제 준비를 위한 디딤돌 과제를 구체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한 가지로 미래형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추진과 관련해서 교육부는 혁신적 포용 인재, 인클루시브한 인재를 위해서 개별성과 다양성을 강조하겠다. 그래서 학생 맞춤형 교육체제, 삶과 연계한 주제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분권화와 자율화와 관련해서는 교육과정 다양화,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강화. 지금까지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이제 탑다운 형태로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과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의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는 학교가 어떤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원격 수업이 확대될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다양한 시공간을 넘어선 미래형 교사학습과 평가 방안이 재설계돼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포용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좀 더 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돼야 되고, 그러한 관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교육과정 개정 추진의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교육청 경기미래교육의 비전과 지향입니다. 2030년 2030 경기미래교육 같은 경우에는 비전을 나를 알자, 함께 가자, 내일을 열자, 그리고 지향으로는 존엄한 인간, 정의로운 사회, 평화로운 미래를 지향점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미래교육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존엄, 정의, 평화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육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철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존엄은 인간의 고유의 가치를 인정하고 상호 간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만들겠다.
정의로운 사회와 관련해서는 공평한 기회, 과정과 결과가 공정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겠다. 그리고 평화로운 미래는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를 이제 지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도 미래교육의 체계도는 이런 그 비전과 지향 관점에서 이제 풀어내고 있다. 그래서 경계를 허무는 학교. 지금까지는 학교 안에서만 어떤 그 학력이 인정되고 학교 안에서만 아이들이 학습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지역 단위의 통합적인 학교 체제, 그래서 지역 사회와의 어떤 협업과 협력 그리고 네트워크 그리고 결국 그것이 지역 교육의 거버넌스를 강화시키는 일이 될 텐데요. 개방적인 학교 체제를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학교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과정과 학습자 주도성을 위한 학습 환경, 지역 거버넌스 기반의 교육 행정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네, 현대 사회는 뷰카라고 하죠. 변동성과 불확실성, 그리고 복잡성과 모호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교육받은 국민들이 늘어나고 시민사회가 성숙하면서 20세기를 지탱했던 사회제도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는 교육도 거기에 패러다임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평생학습 사회입니다. 그래서 라이프롱 우리가 그 전생애적인 학습 그리고 라이프 와이드 모든 생활 영역에서의 배움 그리고 인생의 깊이를 더하는 배움 라이프 딥 러닝이 필요한 시대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9 billion schools.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90억 개 학교인데요. 여기서 강조하는 게 바로 L3 러닝인데요. 현재 지금 전 세계의 인구가 아마 그 데이터를 보니까 78억 명이고요. 2100년에는 88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 90억 개의 학교라는 것은 세계 인구와 같은 거죠. 그래서 각각의 요구와 또 각각의 어떤 능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이러한 각각의 차별적인 어떤 개별적인 특성들을 고려해서 이 학습은 손가락 지문이 같은 사람은 없잖아요. 지문만큼이나 특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삶 자체가 그렇듯 길고 넓고 깊어야 된다. 지문과 같은 학습이 돼야 된다 하면서 L3 이 세 가지 학습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에 이코노미스트 표지 화면인데요. 바로 우리가 자동화의 시대, 평생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존을 해야 되는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는 우리의 미래가 아니다. 인간과 인공지능과의 어떤 증강지식, 증강지능이 바로 AI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그 오토메이션, 자동화에 우리가 방점을 찍는다면은 인공지능 우리가 그 뭐죠? 이세돌 우리 그 알파고와의 바둑 대결 굉장히 몇 해 전에 충격이지 않았습니까? 인공지능이 이 정도까지 발전했구나.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됐구나. 그렇다면 우리 지식 노동자의 갈 곳은 어디인가? 그래서 이 자동화의 방점이 찍힌다면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디스토피아적인 지식 노동자의 위기를 의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는 AI는 AI 오그멘테이션, 그래서 똑똑한 사람과 기계의 통합을 의미를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증강지능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서는 컴퓨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인공지능의 장점과 단점이 있고 또 인간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가장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과 컴퓨터가 서로 통합되어서 이루어져서 작업하는 것이다. 그래서 컴퓨터와 인간 각각의 단점들을 보충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인식으로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인간 컴퓨터 팀을
위한 더욱 발전된 이론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알고리즘을 잘 알고 또 이러한 기술의 발전을 도구적으로 더 잘 활용한다면 우리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아이디어를 이제 증강지능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인공지능 컴퓨터를 활용하는 인간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에듀테크인데요. 바로 교육과 기술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기술의 합성어죠. 그래서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서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모델로서 등장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무크라든가 구글 클래스, 클래스팀, 이학스터 등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에게 보다 효과적인 어떤 그 상대적인 이점을 가져다 주는 거죠. 이전에 전통적인 교육 방법과 비교했을 때 어떤 상대적 이점들을 효과적인 교육을 어떤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에듀테크의 세 가지 방향 크게 교육의 대중화, 교육 효과의 극대화, 그리고 교육과 일상생활의 결합의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교육의 대중화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무크, 스탠포드 대학 중심의 코세라도 있고요. MIT하고 하버드가 또 운영하고 있는 edX, 그 다음에 구글에서 출발한 유다시티 같은 무크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실 건데요. 이러한 그 세계 유수 대학의 강의를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몇 해 전 데이터인데요. 2015년 기준에 전 세계적으로 550개가 넘는 대학에서 4,500개 프로그램에 총 등록자 수는 3,500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숫자가 훨씬 더 늘었을 텐데요. 이것은 곧 바로 고등교육에 대해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의지만 있다면 그러한 교육의 대중화를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바로 교육과 테크놀로지의 어떤 그런 결합이. 그리고 교육과의 극대화와 관련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수업에서는 일방향적인 수업이 주로 많이 이루어졌다면 어떤 개별화된 수업, 1대1 맞춤형 학습을 위해서는 가상현실 기술이라든가 게이미피케이션이라든가 게임 기반 학습이라든가 거꾸로 학습, 플립러닝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교사 학습 방법들이 적용될 수 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또 에듀테크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또 교육과 일상생활의 결합과 관련해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소셜 러닝이라든가 집단지성과 같이 타인과의 연결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상호학습의 장을 넓혀가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에듀테크가 지향하는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에듀테크가 가져올 교육혁명의 6가지. 현실보다 실감나는 가상교실의 등장, 학생이 교사가 되고 교사가 학생이 되는 환경, 재미있는 교육, 게임 기술과의 접목, 전통적 학교의 종말, 국영수 및 암기 과목 중심의 커리큘럼에 대한 변화, 그리고 교사가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된다.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수준은 좀 다르겠지만 이 중에 몇 가지는 좀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 앞으로 다가올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사가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요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원격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학력 격차가 많이 지금 심각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인간 어떤 친밀성을 느낄 수, 특히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한참 성장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휴먼 터치, 어떤 인간적인 접촉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제한이 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마 교사와의 어떤 의미 있는 상호작용 이런 부분들은 정서적인 상호작용은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고요. 지금 여기 제시하고 있는 이 교육혁명의 방향과 관련한 몇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 캐스트런 학교라고 있어요. 이게 미국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학습을 게임처럼 게이미피케이션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참여형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로 유명한데요. 2009년에 설립된 공립 중고등학교죠. 그래서
여기서 주로 하는 게임 기반 학습 교육 철학은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주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게임 기반 학습 그리고 게이미피케이션 학습법이 바탕이 되는 수업으로 학생들의 창의성은 물론 맞춤 교육, 문제 중심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미션 해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처음에 이제 뉴욕의 공립학교로 개설이 됐지만 지금 뭐 시카고라든가 몇몇 다른 주에도 이 퀘스트 투런 학교의 모델들이 보급이 돼서 제2, 제3, 제4의 Q2L 학교들이 개교가 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뭐 좀 몇 가지 더 설명드리고 싶은 자료가 있는데 좀 원격 수업에 시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퀘스트 투런 학교에 대해서는 아마 구글에서도 굉장히 잘 정리된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데라 민주학교 이스라엘의 학교고요. 이 학교를 설립한 야콥 헥트라는 사람이 뭐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왔었죠.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의 어떤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학습 도시를 조성하는 사례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교육 공동체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참여, 그리고 공공기관과 민간기관들과의 협력, 지역자원의 활용, 교육 정책과 제도 지원 등이 이 학교의 시사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학교를 설립한 야콥 헥트는 이 하데라 민주학교가 학생들이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누가 공부할지 스스로 결정하는 곳이다. 그렇게 만들었고요. 자신의 학습 프로세스를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만들어가는 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학교로도 유명하고요. 또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서로 가르치고 배운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전통적인 학교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데라 민주학교의 사례들도 우리나라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미래 학교 공간 구성을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학교들인데요. 덴마크의 오레스테드 짐네움이라든가 린스타벡 스콜레, 노르웨이 코벤 고등학교 이런 부분들입니다. 사용자가 그러니까 교육 공동체 구성원이 직접 그러니까 이 건축하는 사람들이 학교를 그냥 뚝딱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참여해서 필요한 공간들을 직접 공간을 디자인하고 또 학교 도서관 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 공간을 디자인한 것으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덴마크의 오레스테드 짐네지움 같은 경우에는 수업의 50% 정도는 문이 있는 교실 공간에서 진행하고 나머지 50%는 문이 없는 아주 개방적인 공간에서 수업을 진행하고요. 또 교사의 개입을 최소화해 학생들이 그 공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쿠벤 고등학교 도서관의 사진이 이제 아래쪽에 있는데요. 어떤 그 여러 가지 소그룹 형태 그리고 개별 학습을 유리하게 공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간 혁신은 학생을 인간으로 존중하기 위해서 기존 학교 공간 패러다임을 파괴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비트라 텔레폰 플랜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이제 스웨덴에서 교육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마찬가지로 학교 공간을 디자인을 잘했고 학생 맞춤형 수업과 무학년제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내년부터 실제 개교를 시작을 해서 여러 미래학교 모델 학교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데 무학년제, 학점화 무학년제로 이제 무학년 학점화 제도로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오늘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뭐 에듀테크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드렸지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은 게 Learning First, Technology Second예요. 그래서 어떤 그 기술의 발달이 어떤 교수학습 이론이라든가 학생의 어떤 심리 사회적인 변인과 잘 통합이 됐을 때는 그것이 의미 있는 차별적인 장점으로서 드러날 수 있겠지만 그 기술 자체만이 어떤 특정한 시스템 하나만이 어떤 교육 또는 수업을 개선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학습이다.
그리고 그 학습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또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술이 적절히 활용될 때 바로 에듀테크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아마 지금 이제 대학생활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한데요. 물론 이 그림은 학습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아까도 뭐 평생학습사 이야기를 했는데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뭐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낙오한 사람으로 취급되거나 아니면 뭐 패배자로 인식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인식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러한 사고는 바로 이 학습의 능력치들도 다 다르고 학습의 경험들도 다르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시간들도 다 다르고 각자의 플랜들이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뭐 대학 졸업하면 바로 뭐 결혼해야 되고 또 몇 년 아니 뭐 취업해야 되고 취업하다 몇 년 하면 또 결혼해야 되고 몇 년 있으면은 왜 애 안 낳아 뭐 이런 식의 어떤 얼마나 이렇게 바삐 달려온 사회입니까? 우리 사회는 이제 좀 교육부터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이 그림은 보면 상수 변수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학습이 상수가 되는 사회가 돼야 된다. 지금까지는 우리 사회 시간이 상수였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평생학습 사회잖아요. 그래서 학습이 상수가 되는 사회. 언젠가는 완전한 학습을 최적의 학습을 이루는 거죠. 그때 시간이 변수가 되는 거죠. 그 반대가 돼서 시간이 상수가 되고 학습이 변수가 되는 사회는 우리가 정말 벗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뭐 아마 뭐 대부분이 이제 20대이실 텐데 학습뿐만 아니라 인생의 플랜을 짤 때에도 행복한 삶이 하나의 상수가 되셨으면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하버드 대학의 어느 교수가 이제 행복론을 연구하는 교수가 이야기한 내용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가져왔는데요. 행복에 대한 모델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익사 모델, 익사 물에 빠져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수영장에 가서 잠수를 하는 거죠. 머리를 물에 담그고 숨을 참다가 도저히 참기 어려울 때 물 밖에 내밀고 마셨던 그 호흡, 숨, 공기 어때 한번 상상해 보시면은 굉장히 그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굉장히 청량한 공기죠. 나를 살려주는 공기. 근데 그 공기가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익사 모델입니다. 우리 사회가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느 직장을 갖고 또 어디에서 살고 어떤 차를 몰고 또 해외 연수 가고 여행도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평가받는 SNS를 통해서 평가받는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행복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으로 잘못된 어떤 성찰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행복은 익사 모델이 아니죠. 러브 메이킹 모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듯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공부 또 앞으로 하게 될 공부 그걸 통해서 또 앞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그것이 공부든 일이든 의미가 있어야 돼. 나 자신에게도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더 확대돼서 우리 사회에게도 굉장히 그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라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의미 있는 일에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보람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을 위한 길이 아닌가로 정리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격 강의 수강하시는데 저도 물론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상호작용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마 힘드셨을 겁니다. 좋은 기회에 오프라인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